보여줬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더니 바다로 이어지는 깊고 어두운 골목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준수 좀 봐. 김 여사님이 소리치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그분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아주버님이 준영 씨를 먼저 잡게 하고 싶으세요? 아주버님 태도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뭐가 이상해? 형 걱정되니까 성질이 급해진 거겠지. 이거 놔. 저는 김 여사님의 팔을 꽉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잘 보세요. 아주버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김 여사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수의 손에는 길가의 과일 노점을 지나치며 집어들었거나 혹은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이는 길고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칼은 왜? 김 여사님이 경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버님이랑 그 한소희라는 여자가 짜고 준영 씨 재산을 가로채려던 거라고요. 이제 준영 씨가 살아있으니 계획이 틀어졌고 입막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 제 거짓말은 김 여사님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니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낯선 번호, 사실은 제가 익명의 제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한 대포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준영은 골목 끝으로 문 앞에 빨랫줄이 있는 파란색 판잣집에 있음. 조심해, 내 형수랑 엄마도 오고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준수에게 보냈습니다. 즉시 준수가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이글거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웅이에게 신호를 보내 골목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도망가네요. 우리도 따라가요, 어머니. 저는 김 여사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뒤따라오던 수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진짜 독하다. 저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셈이에요. 난 그냥 저들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석이조. 우리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준수와 웅이를 뒤따랐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욕설이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수구 냄새, 썩은 생선 냄새,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준영 같은 도망자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지만 동시에 그를 묻어버릴 완벽한 덫이기도 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피해 파티가 곧 시작될 겁니다. 7호 판잣집은 바닷가의 검은 갯벌에 박힌 나무 기둥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녹슨 양철과 합판으로 임시로 지어졌고 지붕으로 쓴 야자수 잎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양철 지붕을 그대로 내리쬐어 안은 찜통처럼 더웠을 겁니다. 준영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지르르했던 사장님이 이제는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남은 동전을 세고 이 지독한 더위를 저주하고 있겠죠. 그는 분명 준수나 소희로부터 제가 필리핀에 도착했고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고가 제 발로 자기 집 문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준수와 웅이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쾅! 얇은 나무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준수와 웅이는 두 마리의 맹수처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개자식, 꼭꼭 숨어 있었네. 준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이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제가 그분을 꽉 붙잡고 근처의 낡은 그물더미 뒤에 숨게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해요. 지금 들어가시면 칼에 맞을 수도 있어요. 안에서는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강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내가 여긴 어떻게, 한국에서 일이나 볼 것이지, 일은 무슨 놈의 일,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갖고 놀아? 죽은 척해서 보험금 탄해서 반띵하자며. 근데 그 한소희라는 년이 내 집을 싹 다 털어갔어. 돈 어디다 숨겼어? 당장 다 내놔. 소희가 집을 털었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지금 여기 갇혀 있단 말이야. 카드도 다 막혔고 준영이 변명했습니다. 거짓말 마. 너랑 그년이랑 짜고 나를 따돌리려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 돈 못 받으면 넌 진짜로 죽는 거야. 저는 김 여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입을 막고 경악에 찬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내뱉는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고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기극과 자신이 낳은 자식들의 끝없는 탐욕만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게 진실이에요. 김 여사님은 시든 나뭇잎처럼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목에서 마른 흐느낌만 새어나왔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해서 그분은 즉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다툼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맹세코 난 몰라. 한소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아가리 닥쳐. 돈 어딨어. 지갑 내놔. 몸싸움하는 소리, 주먹질 소리, 준영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만해요. 저놈 죽으면 누가 돈을 보내줘요? 웅이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이 죽으면 내가 보험 수익자야. 더 좋지. 준수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준수가 정말 준영을 죽인다면 제 계획은 실패합니다. 저는 준영이 살아남아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죗값을 치르기를 바랐지 빠른 죽음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꺼내 우리가 미리 연락해둔 관광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들어갈 시간이에요. 아드님 구하러 가셔야죠. 저는 김 여사님을 일으켜 세우고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제 눈을 찔렀지만 저는 눈을 가늘게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들여 설계한 결말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낡은 선풍기가 윙윙거렸지만 찜통 같은 더위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준영은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코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팔짱을 끼고 씩씩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찌르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웅이는 창가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김 여사님의 등장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엄마, 준영이 고통과 놀라움에 뒤섞인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이미 어딘가에서 죽었어야 했으니까요. 아이고, 내 아들아.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준영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쩌다 이 꼴이 됐니? 준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하서연, 너. 저는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와 유일한 퇴로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준영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정말 단란하네요. 가족 모임하는데 저한테는 연락도 안 주시고 너
다 알고 있었어? 준영이 더듬거리며 일어나려다 고통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뭘요? 당신이 보험 사기치려고 죽은 척한 거? 아니면 필리핀에서 날 죽이려 했던 거? 그것도 아니면 형제끼리 돈 때문에 서로 물어뜯으려 했던 거? 저는 재무보고서를 읽듯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 나쁜 년, 날 속였어. 그 익명 문자 내가 보낸 거지. 똑똑하네, 아주버님. 하지만 너무 늦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준수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김 여사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근처에 서 있던 웅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준수의 팔을 막았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이거나.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웅이는 저와 준수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형님. 형수님이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살인 저지르면 진짜 끝장이라고요. 난 돈 받으러 온 거지. 무기징역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웅이도 바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감 넘치는 등장은 제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맞아, 경찰이 오고 있어. 아마 5분 정도 걸릴 거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서로에게 유언을 남길 시간은 5분 정도 있겠네. 준영은 경찰이라는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기어서 제 발치로와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준수가 시켜서 그런 거야. 널 죽일 생각은 없었어. 경찰한테 그냥 오해였다고 말해줘. 빚도 다 갚고 다시 시작할게.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비굴함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던 그가 이제는 모든 죄를 동생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준수는 분노에 차준영을 걷어찼습니다. 내가 주동자잖아. 네가 나한테 서류 위조하라고 시켰고 네가 그 여자 처리할 사람 찾아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두 형제는 다시 서로에게 달려들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들 사이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말리려 했지만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형제간의 비극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였습니다. 제가 손댈 필요도 없이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킬 겁니다. 그만해. 제가 소리치자 그 서슬퍼런 목소리에 세 사람 모두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저는 다가가 복사해 온 서류 뭉치를 준영의 앞에 던졌습니다. 똑똑히 봐. 이건 필리핀 법원의 재산 동결 명령서야. 이건 네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에 가입한 증거. 그리고 이건 한소희가 내 집을 터는 영상. 넌 다 잃었어, 박준영. 돈도, 사랑도, 형제도, 가족도.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극도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서연, 어떻게 내가, 어떻게냐고. 저는 몸을 숙여 그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난 보험계리사니까 너보다 위험 계산을 훨씬 잘하거든. 내 가장 큰 실수는 나를 내 계산서에 있는 숫자로 취급한 거야. 그 계산서에 펜을 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잊은 채로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어촌 마을의 숨 막히는 공기를 찢었습니다. 필리핀 경찰들이 신속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갈색 제복을 입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과 함께 들어와 방 안에 세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놈들 전부 체포하세요. 경찰관이 타갈로그어로 명령했습니다. 준영, 준수, 웅이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고 달려들어 한국말로 울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경찰관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단호하지만 거칠지 않게 그녀를 떼어 놓았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공무 집행 중이시잖아요. 서연아, 내 남편 좀 살려줘. 저 사람들한테 풀어달라고 말해줘. 내가 빌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김 여사님은 제게 합장하며 빌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연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구해줄 수 없어요. 법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잡힌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 해요. 만약 탈출했더라도 한국의 사채 빚 때문에 어차피 죽은 목숨이에요. 여기서 숨어 지내다 객사하는 것보다는 감옥에 있는 게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잖아요.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이제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경찰이 3명의 범죄자를 차로 연행해 갔습니다. 준영은 저를 지나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준수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웅이는 이 재수없는 가족과 엮인 것을 후회하며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수지는 호송차가 문을 닫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끝났네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죠. 며칠 더 여기 머물면서 경찰과 변호사와 협력하고 추가 진술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 남은 찌꺼기를 처리해야죠. 한소희 말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그 여자는 아직도 서울에서 제 돈 쓰면서 잘 놀고 있겠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줘야죠. 저는 김 여사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땅바닥에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호텔로 돌아가요. 내일 영사관에 가서 준영 씨 면회나 물품 전달 절차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신 차리고 돈이 있는 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현실. 서연아,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보험업계에는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이 깨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죠. 저와 준영 씨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 여사님을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라와이의 저녁 노을은 부드러웠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폭풍은 잦아들었습니다. 폐허를 딛고 자유를 되찾은 자의 차가운 평온만이 남았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한국의 무대는 아직 제가 돌아가 마지막 잔해를 치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솜차이 변호사, 수진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서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굳이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유치장에서 초췌해진 준영을 보자마자 졸도할 뻔해서 결국 수진에게 부탁해 호텔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사실에서 만난 준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번지르르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실패하고 겁에 질린 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입국, 공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준영은 모든 것을 술술 불었습니다. 그는 보험 가입, 가짜 죽음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소희의 역할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한소희가 위조 서류 브로커와 연결해 주었고 자신이 떠나기 전 빼돌린 현금 일부를 소희가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허락을 받고 준영의 모든 진술을 녹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소희의 퇴로를 끊어버릴 날카로운 칼. 서연아, 제발. 준영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불었어. 제발 감형 좀 받게 해줘. 한국 돌아가면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집도 너한테 다 줄게.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집이야. 당신이 줄 권리 없어. 이혼은 당신이 복역 중이라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그러니 안에서 반성이나 잘해. 감옥에서는 아무도 시중 들어주지 않으니 자립하는 법이나 배우라고. 저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세부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이빨을 뽑아야 할 독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일은 끝났어. 준영이가 한소희를 공범 및 작물 취득 혐의로 지목한 진술도 확보했어. 고소장 준비해줘. 내일 돌아갈게. 빨리 와. 광수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한소희라는 여자가 지금 내 명품 가방들 인터넷 중고 장터에 올려놨어. 선물 받은 건데 안 써서 싸게 판다고 하더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여자였습니다. 소희는 아직도 제가 죽었거나 필리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준영과 준수는 큰 계획에 바빠서 가방 몇 개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법정 증거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팔게 내버려도 많이 팔수록 죄가 무거워질 테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 김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돌아가는 거니? 그럼 준영이랑 준수는 여기 버려두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어머니. 여기서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추방되어 국내 사기죄로 다시 재판받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건강이나 잘 챙기셔서 아들들 면회나 다니세요. 김 여사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전적으로 저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못된 시어머니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고독하고 무력한 늙은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오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서울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남긴 뒤 곧장 제 아파트로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한소희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소희가 자물쇠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자물쇠를 바꾼다고 이 집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아파트가 내 명의이고 내가 합법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고급 아파트라 모든 구조 변경이나 보안 관련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야만 합니다. 저는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시하고 낯선 사람이 침입해 무단으로 자물쇠를 교체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즉시 경비원과 열쇠 수리공을 저와 함께 올려보냈습니다. 그 한소희라는 분이 사모님 사촌 동생인데
집을 봐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분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까지 보여줬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변명했습니다. 그거 위조 서명이에요. 제 남편은 지금 필리핀에서 공문서 위조죄로 체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그 여자한테 위임장을 써주겠어요. 소장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둘러 수리공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에서 한소희는 소파에 누워 오이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말이죠.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에서 오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당신들 뭐예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 뒤에 서 있는 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인데 저는 앞으로 나서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잠은 좀 깼어. 한소희 씨, 아니면 아직도 꿈속인가? 소희는 저를 보고는 핏기가 하나도 없이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커피 테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언니, 하서연 씨, 왜 여기에? 저는 언니가 내가 필리핀에서 죽은 줄 알았다고? 아니면 납치라도 당한 줄 알았어? 안타깝게도 난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고 내 집을 되찾으러 왔어. 전 그냥 준영 오빠 부탁으로 집만 봐주고 있었어요. 소희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집을 봐주는데 자물쇠를 바꿔? 집을 봐주는데 집주인 옷이랑 가방을 인터넷에 팔아. 집을 봐주는데 전자제품은 다 어디로 옮겼고. 저는 텅 빈 선반들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들, 증인입니다. 이 여자가 제 재산을 빼돌렸어요. 이 여자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경찰 부를게요. 소희는 경찰이라는 말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준영 오빠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언니 못 돌아올 거니까 물건 팔아서 돈 붙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한준영 씨 진술은 좀 다르던데. 그 사람은 당신이 모든 걸 부추긴 주동자라고 하던데. 뭐 둘이 서로 미루다가 법정 가서 잘잘못을 가려보든가. 제가 이미 광수에게 연락해둔 덕에 경찰은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소희는 창피함과 굴욕감 속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구경하러 나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인플루언서가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전문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집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배신자들의 그림자가 없는 깨끗한 새 삶을. 그 후 며칠은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청소업체를 불러 집 전체를 소독하고 청소했습니다. 저는 준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옷, 신발, 책, 벽에 걸린 결혼사진까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침실 가구도 전부 바꿨습니다. 배신자 남편이 눕던 침대에 눕고 싶지 않았고 이 차가운 방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보냈던 외로운 밤들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 CCTV 영상, 메시지, 준영의 진술, 현장 체포를 바탕으로 소희를 고소하는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소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거 침입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조 서류 사건까지 연루되어 그녀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힘없는 목소리로 준영과 준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받아두었던
3억 원의 일부를 김 여사님의 생활비로 보내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셈이었죠. 저는 그 돈이 원래 어머님 돈이었고 준영과 준수가 도박이나 여자에게 탕진하지 못하도록 제가 잠시 보관했던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저 울면서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누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발코니에 앉아 붐비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여기 1심 재판 끝났어요. 박준영은 2년, 박준수는 1년형을 받았어요. 공공질서 교란 및 불법 입국 혐의로요. 형기 마치면 영구 추방될 거래요. 고마워,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았어. 뭘요? 저놈들이 벌 받는 거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옛날 원수도 갚은 셈 치죠. 아, 그리고 선물 하나 보냈어요. 선물, 사진 한 장이요. 메시지 확인해봐요.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교도소에서 찍은 준영과 준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고 갈색 죄수복을 입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간방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라하고 깡마른 모습으로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탐욕과 배신의 대가는 언제나 비싼 법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 추한 이미지를 더 이상 제 기억 속에 남겨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저녁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내일 저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2년 후 박준영 일당의 사기 및 재산 편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준영과 준수는 필리핀에서 형기를 마친 후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은 보험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 조사를 위해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준영, 준수, 그리고 한소희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2년간의 옥살이는 준영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등이 굽은 초라한 늙은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준수는 깡말랐고 눈은 패랬습니다. 한소희 역시 구치소 생활로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방청석에 앉아 두 아들을 보며 기절할 듯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그분이 저를 쳐다볼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좌석의 거리가 아니라 과거라는 깊은 심연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차례로 피고인들을 신문했습니다. 준영은 작은 목소리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10억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짜 죽음을 계획했고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에 사업을 핑계로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준수와 한소희 역시 저와 수사기관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 CCTV 영상, 서류, 대출 기록 등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앗아간 것은 돈뿐만 아니라 신뢰와 애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휴정 후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준영, 사기죄 및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2년, 피고인 박준수, 범인은닉 및 공공질서 교란죄 등으로 징역 3년, 피고인 한소희, 작물 취득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지며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막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다 실신했습니다. 경찰이 피고인들을 호송차로 데려갔습니다. 준영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그날처럼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광수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끝났네. 완벽한 자유를 얻은 걸 축하한다. 고마워, 광수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야. 친구 사이에 뭘. 이제 어디 갈 생각이야. 바다에 갈 거야. 신선한 공기가 좀 필요해. 저는 휴가지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밤새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닷가 작은 방갈로를 빌렸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일출을 맞았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지푸르고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서서히 떠오르며 바다를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의 숨 막히는 공기와 일상의 개상과는 다른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느끼며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발등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긴 악몽처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끔찍한 음모를 발견했을 때의 경악,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치열했던 두뇌 싸움까지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이트 골드 반지, 거짓으로 가득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 반지를 간직했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는 이 순간을 저는 반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팔을 휘둘러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반지는 햇빛 아래 반짝이며 공중에서 작은 포물선을 그리더니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너그러운 바다가 그 아픈 과거를 저 대신 묻어줄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부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생명보험 프로젝트에 경험과 배짱을 갖춘 팀장이 필요한데 하델이 관심 있나?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제 앞에는 눈부신 새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서연, 보험 계리사입니다. 저는 과거의 위험 계산을 마쳤고 이제는 제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시간입니다. 행복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그런 미래에 아이를 회사에 데려갔다가 월급이 깎이자 저는 그대로 대표이사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당신 아들이니 당신이 돌보세요. 이 한마디에 대기업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제 이름은 김미나, 25, 3살 배기 아들, 비니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인생은 그저 손잡이가 달아빠진 가방을 들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대규모 공단 앞 쌩쌩 달리는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달려가는 하루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에게 주어진 것이라곤 깡마른 등과 저녁의 부업으로 단련된 거친 손, 그리고 혹시나 내 아이가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을까 두려움에 떠는 심장뿐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쳐다볼 때마다 안쓰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았대. 그 말은 지난 몇 년간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던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빌딩 창문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제가 너무 일찍 깨운 탓에 비니는 제 목을 끌어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사는 친구, 언니 집에 아이를 맡기기로 다 약속해뒀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나야, 언니 집에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비니 못 봐줄 것 같아. 저는 길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서 그 메시지를 보는데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출근 체크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 여기서 한 번만 더 지각하면 월급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엔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한 아이는 눈을 비비며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작은 팔로 제 목을 꽉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로비를 빠르게 가로질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힐끔거리는 동료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면서요. 아주 작게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 팀장님만 사무실에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꼭 그런 기도를 비웃더군요.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하 팀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미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회사지. 무슨 놀이방인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훌쩍이기 시작하는 비니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 봐주시기로 한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을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 팀장님은 팔짱을 끼고 눈곱만큼의 동정심도 없는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미처 못 구했으면 결근을 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도 되는 거예요. 회사가 김미나 씨 애 데리고 와서 놀라고 월급 주는 줄 알아? 몇몇 동료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고 제 얼굴은 창피함으로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하 팀장님이 평소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혼모라는 이유도 있었고 마침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 제가 가장 먼저 잘릴 후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런데도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반나절만 시간을 주세요. 바로 아이 맡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나절은 무슨,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회사에 지장 주는 게 월급 깎일 각오나 해요. 하 팀장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종이에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비니는 그 분위기에 겁을 먹고는 제게 매달려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를 달랬지만 달랠수록 아이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 팀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방에서 나가요. 제발 일하는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저는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야근에 특근까지 해가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겨우 월세 내고 비니 분유값 될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런데 단지 아침에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몇 년간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모든 두려움을 막아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비니를 고쳐 안고는 똑바로 섰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임현우 대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 팀장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표님이 네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는 사람인 줄 알아? 네가 뭔데?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뒤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같은 직원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건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분과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깡이 대단하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니가 제 어깨에 얼굴을 부비며 작게 훌쩍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비나. 엄마가 다시는 우리 둘 다 무시당하게 두지 않을게. 15층 임원실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짙은 갈색의 원목문은 너무나 크고 차가워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면우 대표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 빛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은 엄격해 보이면서도 속을 알 수 없게 만들었죠. 그는 돌아보며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으로 곰인형을 든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비닐을 꽉 안은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행정팀 직원입니다. 만약 회사가 제 아이를 잠시라도 맡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 아주 잠깐 놀라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일 때문에 온 겁니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비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평정심을 잃어버릴까 두려웠죠. 바로 그때 이면우 대표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뭡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 비니입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비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이 문제는 하 팀장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처리하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 그의 눈빛은 회사 그 누구의 눈빛과도 달랐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흔드는 낯선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물어보기도 전에 밖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하 팀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이런 직원을 감싸고 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훗날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 순간을 회자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을요. 문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릴 정도로 세게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닐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잠시라도 힘을 풀면 제가 애써 끌어모은 평정심이 모두 부서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 팀장님은 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저를 그대로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몇몇 부하 직원들은 복도에서 호기심과 통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요. 대표님, 저 여자가 여기에 발을 들이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 팀장님은 비니가 겁에 질려 제 목덜미로 얼굴을 파고들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작은 두 팔이 제 목을 어찌나 세게 조이는지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 해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이면우 대표가 손을 들어 하 팀장님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렸고 소리치지 않았음에도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 팀장,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지금 누가 여기서 결정권자인지 잊었나? 하 팀장님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회사의 규율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대표님께 이렇게 달려온다면 회사 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하 팀장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복도에 있던 모든 시선이 우리 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도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골치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 숨을 곳을 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임현우 대표가 몸을 돌려 하 팀장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규정은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있는 거요. 하지만 이건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비닐을 안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지. 오늘 아침 하 팀장이 한 행동은 관리자로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소. 저는 그 말을 너무나 선명하게 들었고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서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는 입을 열기도 전에 비난받고 평가받고 지적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 팀장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우 대표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공간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하 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김민아 씨, 자기 처지를 이용해서 상사에게 압력을 넣는 사람은 처음 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 팀장님, 저는 단지 제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을 뿐 어떤 특혜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하 팀장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명. 대표의 사실에 이렇게 쳐들어온 걸 설명이라고 하나. 비니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긴장된 분위기에 둘러싸여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자 저는 아이를 더 꽉 안고 제 어깨에 얼굴을 완전히 기대게 했습니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언쟁 소리로부터 조금이라도 가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임현우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비니 데리고 저쪽 소파에 잠시 앉아 있어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가 고개를 들어 쳐다볼 정도로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두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까.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조금 더 단단한 땅 위에 서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니를 소파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앉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비니는 떨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마.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어디 안 가. 여기 있을게. 그러고 나서 저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하 팀장님의 눈에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당혹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겠죠. 임현우 대표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하 팀장,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미나 씨가 잠시 나가서 쉴 수 있게 해줘요. 하 팀장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저를 내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는 거요. 하 팀장님은 옅은 냉소를 짓더니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은밀한 위협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고였죠.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하 팀장님이 방을 나간 후 문이 닫히자마자 임현우 대표가 길게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작게 말했던 것입니다. 겁먹지 말아요. 저는 잠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 겁 안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들릴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않소? 그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쁘지만 외롭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많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고 오후의 햇살이 그의 진지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단하군.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당신처럼 강인할 수는 없지. 제 심장에 누군가 손을 얹은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아이를 위해 이 직장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는 제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회사가 미나 씨를 도울 거요.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겠소. 오늘처럼 아이를 안고 허둥지둥 달려올 필요 없게 말이오. 저는 고개를 들고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특별 대우를? 저는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요. 누구도 부당하게 무시당해서는 안 되니까. 그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요. 그는 결론을 내리듯 말하고는 문으로 다가가 열었습니다. 미나 씨, 비니 데리고 오늘은 이만 퇴근해요.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시 출근하고 저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비닐을 안은 채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걱정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나 씨.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임현우 대표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는 짧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제 심장은 쿵 하고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닐을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서서히 닫히면서 지쳐 보이는 제 얼굴이 비쳤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눈동자 깊은 곳에 희미한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요. 제가 비닐을 안고 대표이사실로 직행했던 그날 이후 회사 전체가 저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워했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도 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날 비닐을 데리고 자취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도록 아이가 자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속눈썹이 숨을 쉴 때마다 파르르 떨렸고 조그만 얼굴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자문했습니다. 베테랑 직원들조차 감히 얼씬도 못하는 곳에 들어간 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나의 강인함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막다른 길에 몰린 엄마의 본능적인 저항이었을 뿐일까? 다음 날 저는
비닐을 자취방 건물 반장님 댁에 잠시 맡기고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미나 씨다. 어제 대표이사실까지 갔다며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하 팀장님이 너무 심하긴 했지. 듣자 하니 대표님이 엄청 감싸줬다던데. 무슨 사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모든 말이 가시가 되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날 만큼 아프진 않았지만 따끔거리는 불쾌감을 주기엔 충분했죠. 예나 지금이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막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았을 때 하 팀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즉시 팽팽한 기타 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고 다른 동료들은 바쁜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 팀장님은 사무실을 쓱 둘러보더니 얼음장 같은 시선을 제게 고정했습니다. 김미나 씨, 나 좀 따라와요. 회의실로.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할 얘기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하 팀장님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 팀장님은 회의실 문을 열고는 몸을 돌려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제가 재판정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하 팀장님은 팔짱을 끼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느리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지. 기분 내키면 대표님한테 바로 달려가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팀장님. 어제는 제가 너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지. 그녀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증명해서 특별 대우라도 받고 싶었나 보지. 김미나 씨,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잊었어? 여긴 회사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특혜나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그저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했을 뿐입니다. 들어줘. 하 팀장님은 냉소했습니다. 대표님이 감싸주니까 이제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듣자 하니 임 대표님이 인사팀에 특별히 지원해주라고까지 했다던데. 봤지?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찮아지는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책상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 팀장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미나 씨, 똑똑히 들어. 오늘부터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해. 대표님이 뒤에 있다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이 회사에서 널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나야. 네가 잘못하면 난 널 보고하고 징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 저는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 팀장님은 저를 한참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으면 제대로 알아들어. 한 번만 더 회사 시끄럽게 만들면 그땐 나 원망하지 마. 말을 마친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몇 초간 더 서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겨우 숨을 쉬게 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쉬었죠. 하 팀장님의 말은 칼날처럼 제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평소와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모니터에 얼굴을 받고 있었지만 시선은 슬쩍슬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른 일에 휘둘리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서류를 펼치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대표이사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김미나입니다. 임 대표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미나 씨, 잠깐 내 방으로 올라와 줄 수 있겠소? 상의할 게 좀 있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마치 전화 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안다는 듯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서류 더미로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정말로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걸었지만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이 등 뒤로 닫히고 나서야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임 대표님은 책상 앞에 서서 서류 몇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두 손을 마주 잡았죠. 미나 씨,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정팀에서 힘들게 하지는 않았소.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 팀장님은 그냥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제 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감싸주는 거요.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단지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두렵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요. 하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일이 제 업무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될 뿐입니다. 저는 혼자 비닐을 키우고 있어서 직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아무도 당신을 해고하지 않소. 어제 일은 내가 말했듯이 당신 잘못이 아니오. 당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건 내 책임이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그저 다른 분들이 제가 평범하게 일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는 그 말을 기억하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근무 스케줄이요. 어제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면 인사팀에 직접 보고하거나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시오. 저는 당황해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네, 왜 대표님께 제가 폐를 끼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웃는 듯 마는 듯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폐가 되지 않을 거요. 아이를 안고 내 방까지 와서 공정함을 요구하는 사람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엔 충분했죠. 그리고 그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비니는 오늘 어떻소? 저는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제보다 괜찮아졌습니다. 밤에 잠을 좀 설쳤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아이가 놀랐을 거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순간 저는 숨쉬기가 한결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혼자서 온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았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가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 할 때 그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는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방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온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임 대표님께 불려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사무실에서 저를 향한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 느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모두들 제가 갑자기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가 절망의 끝에서 아이를 안고 15층으로 달려갔던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제가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 할 때 같은 팀에서 대리님이 제 옆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서 대리님은 하 팀장님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진중하고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짝 놀라는 것을 보고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나 씨. 그냥 오늘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대리님은 저를 잠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일은 당하면 안 되는 거죠. 하 팀장님이 좀 너무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도 조심해야 해요. 하 팀장님 원래 성격이 까다로운데 이번 일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났으니 분명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거예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대리님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임 대표님이 미나 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분 엄청 엄격하셔서 직원들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마 미나 씨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그날 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너무 오래 들어온 사람이 마침내 누군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을 때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밥을 몇 숟갈 뜨고 있을 때 제 책상 위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애써 감추려 했지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대표의 사실이 떠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김미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어제보다 따뜻했습니다. 미나 씨, 1층 로비로 잠시 내려와요. 볼 일이 있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장마철처럼 무겁고 축축하고 불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회사 로비에서 대표님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는 유리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커다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죠. 그는 소매를 단정하게 걷어 올린 하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미나 씨, 이리 와요. 그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머뭇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그는 종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아이들 장난감이랑 몇 가지 용품들이요. 어젯밤에 사람 시켜서 준비했소. 휴식 시간에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비니가 가지고 놀게 필요하면 사무실로 가져가시오.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직원을 금지하지 않소. 단지 지금까지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꾸중을 듣고 쫓겨나고 짐작 취급을 받아왔지만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담담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까지? 저는 그냥 회사의 직원일 뿐인데요. 그리고 강인함밖에 가진 게 없는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 그가 제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나는 그걸 존중하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덧붙였습니다. 미나 씨, 오해하지 말아요.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오. 단지 아이들은 어른들이 겪는 압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저를 보았지만 결국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일해요. 무슨 문제 있으면 보고하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상자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두려우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이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혼란스러웠죠. 제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이건 아이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지원해준 물품입니다. 저는 손이 아직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하 팀장님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하 팀장님은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아침보다 더 차가웠죠. 저는 그녀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제 예상대로 하 팀장님은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녀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제 숨결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미나 씨,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대표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관심 없지만 개인적인 일을 회사로 끌어들이지는 마. 이번에는 임 대표님이 널 동정했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와 대표님은 상사와 직원 외에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오늘 일은 인사 정책에 따라 지원해 주신 것뿐입니다. 제가 감히 무언가를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 팀장님은 즐겁지 않은 웃음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도 이 회사에서 임 대표님은 자기가 정말로 신경 쓰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니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말은 세게 찌르지는 않았지만 아주 깊이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퇴근길, 저는 한 손으로는 비닐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표님이 준 새 장난감이 든 가방을 들었습니다. 초겨울 서울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제 주변에서는 무언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하자 비니는 새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고 그 모습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도 저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내일 혹은 그 이후에도 저는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대표님의 관심은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가 한 모든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걸까? 저는 새 고민형을 안고 있는 비니를 보다가 이 작은 자취방의 낡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자의 삶이 여전히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아주 오랫동안 감히 믿지 못했던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는 정말로 나의 고단함을 보고 이해해 준다는 것을요. 저는 비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아마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제 시간에 출근하고 평소처럼 일하며 제 마음속의 혼란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 김미나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저는 마치 얇은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짝만 기울어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다리 말입니다. 특히 임 대표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지원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때로는 관심을 받는다고 느꼈지만 또 많은 때에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웠고 제가 하 팀장님 책상 앞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이 두려웠고 쉬는 시간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두려웠으며 무엇보다도 제가 신경 써서는 안 될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주간 회의 자료를 정리하느라 분주할 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이사실이 아니라 하 팀장님이 일하고 있는 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김미나입니다. 김미나 씨, 지금 바로 회의실로 내려와요. 하 팀장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었습니다.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하 팀장님은 발표용 보드 앞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몇몇 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대꾸도 없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김미나 씨, 지난 분기 보고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발표해봐요.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책임져요. 저는 약간 떨렸습니다. 네, 그 보고서는 오늘 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발표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유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공경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나서 자료를 펴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떨지 않으려고 애쓰며 또렷하고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군데라도 틀리면 하 팀장님은 즉시 그것을 이용해 저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서의 절반쯤 발표했을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임 대표님이 들어오자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 팀장님은 마치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것처럼 얼굴이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제 쪽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제 심장을 작게 흔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다들 앉아요. 그냥 진행 상황만 잠깐 확인하러 왔소. 하 팀장님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건 그냥 저희 팀 내부 회의일 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알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미나 씨 발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고 싶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시선이 즉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과 질투가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약간 떨리는 손으로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가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었죠. 때때로 그는 자료를 쳐다보았고 때때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저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동시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바른 흐름만 유지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신호 같았죠.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잘했소. 생각보다 보고서가 명확하군.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 팀장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 팀장, 이 일은 미나 씨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맞소? 네, 맞습니다. 그녀는 애써 굳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소. 그는 자료를 챙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사용하겠소.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하 팀장님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마치 아무도 오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가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등 뒤로 닫히자 저는 겨우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떠나기 전 저를 보던 눈빛에는 저 자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반장님 댁에서 비니를 데리고 나올 때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급히 옷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공단 앞 도로는 질퍽했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자취방으로 가는 작은 마을버스에 비닐을 막 태웠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귀에 전화기를 갖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김미나입니다. 낮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 씨, 무사히 퇴근했소? 저는 버스에 오르려는 사람들 틈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비니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 조심해요. 그는 회사에 있을 때와는 달리 딱딱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고 그냥 당신과 비니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소.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을 수 없는 어떤 다정함이 제 눈시울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됐소. 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이제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 없소. 그 말은 마치 제 인생의 어두컴컴한 날들에서 저를 끌어내주는 밧줄 같았습니다. 춥고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따뜻했고 제가 갈 길을 볼 수 있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오르자마자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이 미나 씨한테 전화한 거야? 대박. 무슨 일 있나 봐. 저는 순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비닐을 재우고 나서 저는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길 위에 무릉덩이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죠. 제 마음은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줄 권리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그의 다정한 눈빛과 목소리에 이끌려 제가 감히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 꿈꿔서도 안 돼. 미나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 없소. 저는 아주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임 대표님의 전화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아주 평범하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져서는 안 될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할수록 제 심장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멀리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가볍게 철렁거렸습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과 마주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는 내부 프로세스 점검이 있었고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고 낡은 규정 안내판을 다시 붙이느라 정신이 없었죠. 일을 정리하던 중 책상 위 전화기가 반짝였습니다. 서 대리님의 전화였습니다. 미나 씨, 1층 로비로 잠깐 내려와 봐요.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일단 내려와 봐요. 찾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나를. 저는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자취방 반장님이 비니를 안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니의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코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비나, 왜 여기 있어? 반장님, 무슨 일이세요? 반장님은 급하게 오셨는지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까 집에 정전이 돼서 비니가 자다 깼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너무 놀랐나 봐.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냥 데리고 왔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저는 비니를 급히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비나,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아이는 제 목을 단단히 끌어안았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제 두 손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저를 잠시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이가 그렇게 울음을 터뜨린 것도 당연했죠. 제가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저는 뒤돌아 보았습니다. 임 대표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걱정스럽게 비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비니가 왜 여기에 있소?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네, 비니를 돌봐주시던 분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몸을 숙여 비니의 손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비나, 괜찮니? 비니는 처음에는 살짝 피했지만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끝없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그때 임 대표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비니 데리고 3층 휴게실로 가요. 거긴 조용하고 사람도 잘 안 다니니까. 필요하면 내가 인사팀에 말해서 오늘 하루는 지원해 주라고 하겠소.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회사 내부 점검이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는 아이를 안고 있잖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요. 저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실에 잠시만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해요. 저는 그의 시선을 오래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비니를 안고 3층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비니를 눕히고 얼굴을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비니는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꾸벅꾸벅 졸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방바닥에 노란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수많은 두려움을 겪는 동안 저는 버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감각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미나 씨, 비니는 괜찮소? 현우.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메시지는 거의 즉시 도착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 손은 허공에 멈췄고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겨우 짧은 답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현우 씨라고 불러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요. 그는 강요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편한 대로 해요. 하지만 당신이 불편해하는 건 원치 않소. 그 메시지에 제 가슴은 부드럽지만 깊게 흐르는 무언가로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비니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잠시 후 휴게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인사팀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 대표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보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비니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비니 먹을 죽 좀 가져왔소. 날이 추운데 아이들은 울고 나면 배고파하기 쉬우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아요. 그는 죽이 담긴 통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제 목을 매게 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과 비니는 짐이 아니오. 알겠소?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그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씨,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거지. 소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날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회의실로 가보겠소. 비니가 깨면 죽 좀 먹이고 천천히 내려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제가 방금 꿈을 꾼 건 아닐까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허리를 숙여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제 삶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제가 흔들릴까봐, 제가 오해할까봐,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친절이었음이 밝혀지고 저 혼자 마음을 다 줘버린 채 남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나야, 꿈꾸지 마. 약해지지 마. 누구 때문에 길을 잃지 마. 하지만 그 다짐이 어찌나 약하게 들리는지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휴게실 문 앞에서 죽통을 들고 서 있던 그의 모습이 지울 수 없는 부드러운 무언가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임 대표님이 휴게실까지 직접 죽을 가져다 준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